지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 주제는 농업의 생산력을 좌우하는 똑똑한 토양관리 기술입니다. 말 그대로 어떻게 하면 생산력을 좌우하는 스마트하게 토양관리 기술을 할 수 있는지. 저는 유병관입니다.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저 푸른 초원 위에 집을 짓고 토끼가 뛰놀고 참 보기 좋습니다. 이렇게 초지도 있고 나무도 있고 눈에 보이는 거는 여기지만 작물을 재배하다 보면 뿌리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아래 작토층이라고 하는데요. 조금 더 들어가다 보면 이렇게 색깔이 붉은색을 띱니다. 이런 토양은 황토가 많은데 황토 땅은 pH가 한 5 내외가 됩니다. 5 내외. 첫 사진에 이거를 왜 띄웠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산에 보면 소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죠. 그 밑에를 보면은 거의 황토 땅입니다. 이유는 소나무는 산성 토양에서 잘 자랍니다. 이렇게 황토 땅에서. 그리고 또 황토 땅에서 잘 자라는 게 뭐가 있냐면 고구마가 있습니다. 고구마. 이 사진을 띄운 이유는 이 황토, pH, 농업에 있어서 뗄 수 없는 요소고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첫 사진에 이걸 띄워봤습니다. 참고로 자격증을 몇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농업과 직접 관련 있는 식물보호 산업기사를 제가 취득을 했습니다. 또한 컴퓨터에 관심이 많아서 컴퓨터 활용 능력, 워드 프로세서, 그리고 2001년도에 식물보호 기사를 취득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쭉 있는데요. 마지막에 제 전직이 병원에서 이제 여러분들 엑스레이라고 많이 하죠. 방사선자였습니다. CT도 찍고 MRI도 찍고 초음파도 하고 그렇게 제 전직이 이건데 제가 이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농업은 예를 들어 시골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수십 년 동안 농사를 지신 분과 전혀 농업과 관련 없이 도시에서 크고 자라다가 예를 들어 전기, 통신 그쪽에 근무를 하다가 30대든 40대든 농사를 지러 들어오신 분들이 있는데 간혹 보면은 그런 분들이 농사를 잘 짓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많이. 그래서 어디 유튜브에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지금처럼 살거나 지금부터 살거나. 참고로 영동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제가 유튜브를 제작하면서 강의하면서 요 스마트팜 비배 관련돼서 강의를 했는데요. 이제 오늘 교육 전이나 이제 아마 들으신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건데 한번 오늘 교육이 끝나더라도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은 이 사람이 이 강사가 이런 내용을 했구나 아마 참고가 되실 겁니다. 요즘 스마트 농업에서 많이들 말이 많습니다. 진짜 농업 스마트 농업을 해야 된다 말이 많은데 과연 어떻게 농사를 짓는 것이 과연 스마트한 농업인가 제가 생각하는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설인데요. 농업은 세 가지의 기본적으로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째, 토지, 그 다음 노동, 그 다음 자본. 땅이 있어야 되고 일을 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됩니다. 시설 보면은 단독하우스처럼 시설비가 적게 드는 시설이 있는가 하면 이제 유료온실처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시설이 있습니다.
이런 시설적인 측면이 있고, 또 하나 작물의 균형이 중요한데 어떤 작물을 선택을 해서 어떻게 환경 관리를 해서 스마트하게 농업을 하는 경영주가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첫째 중요한 건 지금 여기서 뭐냐면 이 작물입니다. 작물. 어떤 작물을 할 것인지, 예를 들어 흔히 고추, 마늘, 양념채소 많이들 재배하시는데 이 작물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시설 형태를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상추를 심는데 유리온실에 상추 하시는 분 보셨나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단순히 농업인을 떠나서 이제 경영입니다. 경영. 돈을 벌려고 하는 거고 돈이 되는 농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을 할 때는 업자한테 다 맡기지 말고 작물에 맞게 업자한테 설계를 해오라고 할 때 그거를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과연 업체가 적정하게 설계를 해왔는지, 필요 없는 건 없는지. 그러려면 여러분들은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유리온실, 이렇게 단동 비닐 온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요거는 다 아시죠? 황색 끈끈이 트랩인데 하우스 내에서 해충을 미리 예찰하는 겁니다. 예찰. 여기에 끈끈이 트랩에 벌레가 붙어 있으면 어떤 벌레가 이렇게 붙어 있구나. 하우스에서 약제 방제를 언제 해댈 것인지 그거를 결정을 한 요소이고요. 또 하나 예찰용이기도 하지만 해충이 여기에 붙으면 해충을 방제, 포획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역할을 합니다. 기능을. 그래서 이런 기능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설계를 할 때는 딸기를 재배할 건데 이렇게 측구가 높은 하우스를 질 필요가 없습니다. 비용만 많이 들어가죠. 예를 들어 논 한 구간이 1000평인데 논 한 구간 예를 들어 1000평, 900평 살려면 최소한 1억에서 2억이 들어갈 겁니다. 물론 지역마다 다른데요. 2억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이런 시설하려면 아무리 못 들어가도 한 10억 이상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뭐 10억이 최소한 넘어가는데 과연 이 10억을 투자해서 나중에 5년 거치든 10년 후에 원리금을 갚는다고 생각했을 때 상당히 애로점을 겪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여력이 안 되시는 분은 굳이 유리온실보다는 이렇게 비닐 온실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동화 시스템. 이렇게 근사하게 하우스를 질 수도 있지만 여기서도 책창 개폐나 온도 센서를 달아서 예를 들어 고온이다, 30도가 넘었다, 그러면 핸드폰으로 고온 경보가 온다든지, 저온일 때 어떤 온도에서 뭐 영하 5도일 때 핸드폰으로 온다든지, 얼마든지 저비용으로 스마트 농업을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퀴즈를 한번 내겠습니다. 비정상적인 잎들이 보입니다. 이렇게 여기도 그렇고, 이런 거 보실 때는 어느 위치에 이런 증상이 나왔는가, 비정상적인 잎의 이런 증상인데요. 쭉 보시면은 한쪽 방향입니다. 한쪽. 여기가 유리 창문인데 이 안쪽보다는 바깥쪽 유리에 닿는 부분, 이런 부분이 많은데, 힌트를 더 드리면은 접점, 여기처럼 잎이 닿은 부분, 여기는 유리고, 보세요. 바로 요 지점입니다. 핵심 포인트는. 여기도 마찬가지고 유리하고 붙었죠. 시작점이 여기서 붙었는데 문제가 생겼는데, 날짜를 보시면 8월입니다. 8월은 굉장히 덥습니다. 제가 한번 여기 유리를 한번 손으로 만져봤는데 뜨끈뜨끈 하더라고요. 최소 30도 이상, 35도는 나갈 것 같습니다.
이 이상이 있는 거를 여기에 이 위치에 있을 때는 이 원인을 찾기가 쉬운데, 예를 들어 이 상태에서 작물이 옮겨졌다. 원인 찾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작물의 이상은 시간의 추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나타납니다. 아까 말씀드린 디지털 농어, 과수원에서 이렇게 토양 센서를 달고 이런 비용이 덜 들어가는 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식물공장, 햇빛이 전혀 안 드는 식물공장에서 이렇게 다단으로 엽채류를 재배하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선택은 여러분들 몫입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 수억 수십억이 들어가는 비용, 이런 비용, 토경, 이런 차이점이 있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작물이 병해충에 생기면은 이제 약재 방제를 하시는데요. pH 6부터 9까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약재 방제 하실 때 이제 물에다가 약을 타시죠. 보통 지하수는 pH가 7 정도 됩니다. 중성. 예를 들어 pH는 1에서 14까지 있습니다. 1은 강산성, 14는 강알칼리. 쉽게 강산성은 식초입니다. 식초. 빙초산 같은 경우 pH가 2 정도. 우리 우이 속에서 있는 우이산도 한 2.5 되죠. 강산성. 그래서 음식물을 소화시키는데, 분해하는 데 큰 역할을 하는데요. 이 산도가 14는 강알칼리입니다. 강알칼리.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락스가 있습니다. 락스. 어떤 분들은 농약 하실 때 락스를 타도 되냐 그렇게 질문하신 분들도 있어요. 락스. 근데 락스가 예를 들어 12인데 농업용수가 7이라고 보면 여기 반감기거든요. 여기 반감기. 물에 따른 반으로 줄어드는데 소요되는 시간, 날짜. 가장 효과가 높은 게 pH 5.5에서 6이 방제 효과가 제일 높습니다. 반감기가 길다는 거죠. 극단적으로 이 약재 같은 경우 반으로 분해되는 기간이 하루면 없어진답니다. 반감기가 9일 때. 예를 들어 6일 때는 100일이 걸린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 약을 쳤으면 pH가 9되는 농업용수를 썼으면 하루나 3일 만에 반으로 줄어듭니다. 효능이. 여러분들 그럼 어떤 pH를 쓰시겠어요? 이건 아니죠. pH 6이나 5.5 중요한 얘기고요. 아까 이제 말씀드리다 말하는데, 락스를 섞을 경우는 pH가 7일 경우 무조건 올라갑니다. 알칼리로. 이것도 문제를 이야기하지만, 또 하나는 락스는 거기 염소가 있습니다. 염소 성분이 차염소산 나트륨인데, 락스가 차염소산 나트륨, 거기 염소가 들었거든요. 이 염소는 쉽게 어떤 조건에서 거의 독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고 아주 고독성입니다. 염소가. 그래서 여러분들 락스 병을 한번 보시면은 밀폐된 곳이나 그런 데서 청소든지 뭐든지 하게 안 돼 있습니다. 밀폐되고 높은 온도에서는 예를 들어 락스를 걸레에 묻혀서 살살 청소하라겠지 아마 스프레이처럼 뿌리라고 안 했을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를 들어 밖에서 농약을 하실 때 락스를 탔어요. 하우스 내에서 고온에서 락스를 타고 약을 할 경우 물론 가스가 안 나올 수도 있지만 그 조건은 굉장히 높습니다. 가스를 마실 수도 있습니다. 염소가스. 아주 독성이 높은 건데, 락스가 소독 효과가 있어서 물론 농약의 효과가 있을지는 몰라도 사람한테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까 요거는 삼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용존 산소량과 물의 온도. 여기 한번 사진 보실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어느 것이 가장 좋아 보이시나요? 당연히 이쪽이죠. 이쪽은 가장 안 좋죠. 생육 상태가. 뿌리를 보시면은 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안 좋은 쪽이 이렇게 뿌리 발달이 덜 돼 있고, 제일 좋은 쪽은 이렇게 뿌리 발달이 잘 돼 있습니다. 그 원인은 요 상태가 용존 산수량이 29ppm입니다. 요거는 7.5, 요거는 2. 식물의 뿌리도 산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산소가. 쉽게 우리 공기 중에 산소가 한 20%인데 뿌리도 최소한 20%의 10분의 1에서 20분의 1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만큼. 공기에도 필요하지만 뿌리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산소가.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온도가 35도일 때 용존 산수량이 7ppm입니다. 15도일 때 9ppm, 10도일 때 11ppm. 예를 들어 10도일 때 11ppm이나 산소가 높아서 좋은데 이렇게 반문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산소량은 높은데 온도가 10도가 되면은 쉽게 양분 흡수율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인산 같은 경우는 물의 온도든 배지 온도, 뿌리 주변의 토양 온도가 16도일 때는 인산 흡수율이 50%밖에 안 됩니다. 50%. 제일 좋은 상태는 흡수를 100% 할 수 있는 요건은 20도가 넘어가야 됩니다. 20도. 그렇다고 또 30도가 넘어가면 더 안 좋고요. 작물을 재배할 때는 최소 20에서 25도. 이게 가장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식물 근권 중요 환경은 어떤 요소가 있느냐? 뿌리 분포. 좀 전에 보셨지만 뿌리가 넓고 깊게 뻗는 게 좋겠죠? 그 다음 EC, 수분 흡수. 둘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EC는 전기 전도도입니다. 쉽게 이거 말씀드리면 비료의 총 농도가 너무 진하거나 옅거나 적당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김장하실 때 배추를 잘라서 그 다음에 소금을 뿌리시죠. 소금은 염이라고 합니다. 염. 비료도 그렇고. 소금 농도가 높을 때, 배추 절일 때 소금 넣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죠? 배추 속에 있는 수분이 다 빠져나옵니다. 수분이. 비료를 준다는 것은 작물이 먹고 커야 되는데 이렇게 비료 농도가 높을 때는 오히려 빠져나옵니다. 탈수. 그렇다고 비료 농도가 높아서 탈수가 되는데 비료가 부족한 줄 알고 비료를 더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것을 제가 현장에서 많이 봤는데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pH, 양분 흡수. 보통의 작물은 6에서 6.5 일 때, 약산성일 때 가장 비료의 흡수율이 높습니다. 자세한 거는 이따가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용존 산수량과 뿌리 발달 아주 깊은 관계가 있고요. 이렇듯 지상부의 생육을 결정하는 것은 지하부 발달이 얼마큼 돼 있느냐. 이거는 TR, 뿌리 대 트리, 지하부 대 지상부의 비율인데, 그만큼 눈에 보이지 않는 곳이 눈에 보이는 지상부를 결정하듯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 이제 습도에 관련되는 건데요. 상대 습도와 절대 습도. 요거는 제가 왜 요거를 보여드리냐면, 겨울철에 난방을 할 때 습도 조절이 안 되면, 아까 말씀드렸죠? 온도가 30도일 때와 20도일 때 습도가 높아야 됩니다.
그래야 광합성을 할 조건에 기공이 열립니다. 낮에는 광합성 때문에 기공이 열려야 되지만 밤에는 어떻죠? 밤에도 열려야 됩니다. 호흡을 하려면. 그래서 난방을 장시간 계속 할 경우는 습도가 떨어져서 작물 생육에 그렇게 좋은 영향은 아닌데, 예를 들어 토경에서 이 습도 조절을 할 수 있는 비용이 덜 들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토경 하우스에서. 여러분들은 작물을 정식하기 전에 볏짚을 시설하우스 한 200평에 한 150kg, 한 200kg 조금 못되게 내시면은 나중에 지온도 그 볏짚이 분해되면서 지온도 약 상승을 합니다. 또 하나 딸기를 이제 여러분들이 겨울에 재배하시는데 낮에도 햇빛이 안 나면 측창을 닫아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닫아놔야 되고 당연히 추우니까. 이럴 때 이산화탄소가 부족해지거든요. 외부에서 공기가 유입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볏짚을 내시면 볏짚이 분해가 되면서 탄산가스를 발생시킵니다. 또 하나 지온, 볏짚이 들어감으로써 지온이 떨어지는 걸 상당히 막아줍니다. 이렇게 식물이 증상 과정을 거치려면 햇빛과 적정한 온도, 이산화탄소, 공기 유동. 여러분들 유동팬 많이 하우스에 달아놓으셨죠? 수분. 이 공기 유동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요즘은 에어컨이 다 있어서 시원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는데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에어컨이 없던 시절 선풍기로 살았죠. 바람만 얼굴에 쐬져도 시원했죠. 그만큼 식물도 팬이 필요해서 바람만 불어줘도 성장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광합성, 기공 개폐가 열리는 조건이 이런 조건이 다 맞아야 되는데, 다음 한번 사진 보실게요. 여기도 더 있네요. 배지, 설비, 작물, 재배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운영. 이제 식물에 기본적으로 생산과 소비를 하는데, 낮에는 이렇게 광합성 작용을 합니다. 식물은 광합성 작용을 하려면 첫째 햇빛이 있어야죠. 빛이. 그래서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와 뿌리 쪽에 물, 물론 공기 중에도 물을 흡수하죠. 잎에서. 그 다음에 열, 이걸 가지고 포도당을 만들어냅니다. 포도당과 산소. 낮에는 산소를 내뱉지만 밤에는 반대로 이산화탄소를 뱉습니다. 산소를 먹고. 밤에는 반대죠. 포도당, 낮에 일한 포도당 에너지원을 가지고 산소와 요 두 개를 합쳐서 이산화탄소를 내뱉고 물과 에너지. 여러분들 24년 9월 야간 기온이 어땠나요? 야간에도 25도 30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작물, 농작물 아마 잘 된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낮에 이렇게 햇빛이 좋아서 일을 많이 했어도 밤에 온도가 높으면 식물은 살기 위해서 호흡을 위주로 합니다. 호흡이 너무 많으면은 쉽게 에너지가 많다 하더라도 호흡에 들어가는 에너지를 쓰느라고 열매, 고추든 오이든 이 열매 쪽으로 이동을 못 시킵니다. 효율이 많이 떨어지는 거죠. 호흡하느라고 바빠서. 여기서 한번 퀴즈를 한번 또 내볼게요. 요 몇 가지가 나오는데 요건 하나의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햇빛의 파장은 400에서 700 나노미터일 때 어떤 결과론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는 거고, 다음 이산화탄소 농도 400 ppm 이상, 또 하나 기온은
35도에서 40도. 습도는 40에서 60. 지온은 16에서 25. 아까 말씀드렸죠. 16도. 인산. 여러분들 가을철 되면 밖을 다니시다 보면 풀이든 잎이 보라색을 많이 띠는 걸 보셨습니까? 보라색. 요거는 토양 속에 인산질 비료가 있다 하더라도 지온이 떨어지면서 흡수가 덜 돼서 색이 변하는 겁니다. 이렇게 인산. 아주 쉽게 발견할 수 있죠. 인산이 흡수가 덜 되는 거를. 그 다음에 지습. 습도가 토양 습도가 수분량이 한 30%는 돼야지 가장 적정한 거고, 산도도 말씀드렸죠. 약산성 6에서 6.5. 비료 농도는 2에서 3. 이 8가지 기본 조건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 식물이 가장 좋은 상태의 성장 조건을 가리키는 겁니다. 보시면은 습도와 온도에 따라서 기공이 80, 90% 열리는데, 기공이 열려야 탄산가스를 먹고 일을 하거든요. 가장 좋은 조건은 이렇게 최소 20에서 30도. 그때 기공이 열리는데, 이런 조건은 CO2가 흡수되는 양을 좌우합니다. 이런 조건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온도가 20도일 때는 습도가 50%만 돼도 괜찮지만 30도일 때는 당연히 높아야죠. 이렇게 관련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기공 연료는 현미경으로 봤을 때 이런 차이점을 보여주는 거고요. 이것도 좀 처음 보시는 분들은 조금 힘드실 수도 있지만 한번 간단하게 비교를 해볼게요. 예를 들어 온도가 0도일 때 기공이 몇 퍼센트 열리느냐인데, 기온이 0도이면서 습도가 20%다. 그럼 이렇게 따라가시면 되시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옆으로 한번 가보실게요. 쭉 가다 보면 요 지수인데 30%밖에 안 열린다는 얘기거든요. 최적의 조건 25도일 때 최소한 60%는 넘어야 쭉 따라가다 보면은 거의 90%가 열립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여기 30도까지 있는데 35도는 왜 없느냐? 보나마나죠? 효율이 기공이 거의 안 열립니다. 거의 35도 그 이상 넘어가면. 30도일 때 한번 볼까요? 30도일 때는 최소한 70%, 80%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따라가면 거의 100% 열립니다. 기온이. 그래서 빛의 양도 중요하지만 온도와 습도에 따라서 기공이 열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이것도 한번 보실까요? 30도일 때 습도가 최소한 60%가 넘어야 66% 돼야 이 조건이 광합성을 하기에 가장 좋은 조건입니다. 이 조건 녹색. 예를 들어 35도에서 습도가 88%, 너무 높아도 안 되죠. 가장 좋은 거는 74%. 35도에서 습도가 낮을 경우 이만큼 광합성 효율이 떨어지는 겁니다. 작물의 대생육 성장 조건에서. 그러니까 이 표를 보시고 이 범위 맞춰주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시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차광 전과 후. 차광 전에는 온도가 31.7도. 차광했더니 바로 떨어지죠. 온도가 이렇게. 습도 약간 올라가고. 옆 분석 측정기인데
34.6에서 30도로 떨어졌습니다. 시간은 별 차이 안 나죠. 분으로 따지면 18분 지났나요? 이렇게 VPD 아까 1.5에서 2 그때가 최적이라겠죠. 요건 너무 높습니다. 3은 1.78 작물의 최적의 환경 조건 증명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요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강의가 아니고 여러분들과 한번 대화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제가 한 컷도 설명할 때마다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질문을 해주세요. 질문. 첫 번째, 토양. 작물을 심기 전에 pH를 관리하셔야 되는데 작물마다 다르지만 6에서 6.5가 가장 적당한데 이거는 어떻게 검사를 할 수 있느냐. 이거는 여러분들이 소지하고 계신 농업기술센터에서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무료.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시고 그거에 맞게 처방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 퇴비. 이제 pH를 맞췄으면 그 다음 이제 퇴비를 내시는 겁니다. 유기물. 그 다음 미생물. 별도로 내시는 게 아니고 퇴비를 뿌리고 나서 그 위에다가 EM을 뿌리십시오. 뿌리는 양은 희석 배수는 여기서는 50배에서 100배로 희석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퇴비를 드문드문 뿌려놓고 그 위에 미생물을 뿌리고 로타리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효과적으로 미생물을 뿌리는 방법은 요때입니다. 요때 퇴비 낼 때 퇴비 위에 미생물을 뿌리는 거. 간혹가다 작물 생육 중에 이제 미생물을 뿌리는 분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온도나 그날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굳이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하면 뜨거울 때 EM을 살포하면 예를 들어 잎이 탈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생물 뿌렸으면 그 다음에 이제 작물을 심고 나서 물을 관리하시는 겁니다. 물. 그 다음 비료. 작물이 커가다 보면 이제 비료를 주시죠. 물론 밑거름 내시고 작물 심은 후에 추비도 내시는데 그러다가 이제 비료 주다가 보면 여러분들이 병이 생기거나 생리장애가 나오죠. 그러면은 어떤 증상이 생리장애고 증상은 어떻고 대책은 뭔가 약은 어떤 약을 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큰 틀에서 6곡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은 돈이 되는 농업. 돈을 버는 농업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서 돈이 되는 농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첫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요소 있죠? 비품 고가역 들어보셨나요? 비용 절감. 비료와 농약을 작물에 맞게 토양에 맞게 주시면 비료와 농약 값이 덜 들어갑니다. 그 다음 품질 향상. 그 다음은 고객 확대. 이제 도매로만 넘기면 가격이 도매상에서 많이 안 줍니다. 공판장이든 어디든. 그럴 때 직거래를 뚫으시면 여러분들 소득이 높아지죠. 그 다음 내 농산물의 가치, 얼마큼 가치를 할 수 있는 거는 홍보냐. 유튜버가 됐던 스마트 스토어가 됐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역량 개발. 이러한 것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교육을 많이 여태까지 받으셨을 겁니다. 교육도 받으시고 질문도 많이 하셨을 텐데 그 교육 받은 것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실천을 하시느냐. 그게 관건이겠죠. 요거는 제가 몇 년 전에 사무실에서 클로버를 보다가 이렇게 발견을 해봤습니다. 잎이 2개, 3개, 4개, 5개. 4개 클로버 잎이 4개는 여러분들 행운을 뜻하죠. 그리고 잎이 3개는 행복을 뜻하는데 우리가 살면서 가끔은 행운을 쫓기도 하죠. 로또 복권을 사든 무슨 복권을 사든 행운을 찾는데
한편으로는 평소에도 이렇게 행복 흔히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숨 쉬는 공기 얼마나 깨끗하죠? 깨끗하죠? 평소에 흔하게 볼 수 있던 거를 여러분들이 느끼면서 아 별거 아니구나가 아니고 아 행복하구나. 평소에 못 느꼈지만 그리고 이 시작 전에 한번 여러분들 337 박수를 한번 쳐주세요. 337 옛날에 박수 많이 쳐보셨을 거예요. 이 의미는 아주 중요한 큰 뜻이 있습니다. 이따가 잠시 후에 말씀드리고요. 여기서 한번 또 퀴즈를 내볼까요? 제목에 생육 단계별 배양액의 농도. 처음 육묘해서 정식 처음에는 0.4입니다. 0.4에서 6 이게 전기 전도도인데요. 이씨라고 그랬죠 아까. 비료의 농도. 요때와 수확할 때는 차이가 나죠. 어릴 때는 농도를 옅게 하다가 수확할 때는 비교하면 2배 이상이 넘습니다. 농도를 2배를 비료를 많이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휴면 다가오는데 서서히 줄이는 겁니다. 농도를 서서히. 근데 육묘기 때 0.5가 정상인데 전에 어디 가봤더니 토경에서 이렇게 육묘하는데 작물이 여기 딸기가 시드는 거예요. 시들고 작물 상태가 아주 안 좋아서 그때 토양 검사를 해보니까 이 씨가 거의 1.5가 나왔습니다. 1.5일 때는 이 육묘기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 어린 식물이 어린 애가 비유하면 쉽게 작물도 똑같습니다. 농도가 높다는 거는 예를 들어 매운 고추 어린애한테 매운 고추 주면 어떨까요? 2살 3살째 할 때 억지로 먹이면 아마 죽는다고 울을 겁니다. 소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유부는 그 전에 갔을 때 1.5가 나왔는데 그 상태에서도 계속 비료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검사 결과 나오고 나서 지금 비료 농도가 이렇게 높으니 당분간만 한 일주일 정도 물만 주세요 했더니 그 이후에 좀 회복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물이 시든다는 거는 시드는 증상은 하나입니다. 탈수죠. 아까 말씀드린 증상은 하나인데 원인은 한계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한계가 비료가 부족해서 이렇게 시들 수도 있지만 확률적으로 보면 비료의 농도가 높아서 시드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하나지만 원인을 여러분들이 진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진단. 그만큼 그 비료 농도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교육은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스스로 내 생각의 틀을 깨면은 이렇게 아래서 스스로 안쪽에서 내 사고방식을 스스로 깨면 이렇게 병아리가 돼서 나중에 뭐 알을 낳던 이렇게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데 남에 의해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억지로 깨지면 이렇게 후라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요 병아리 이쪽 알 입장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존에 농사 짓는 법이 맞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구나. 꼭 다른 생각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겨울철에 보면 마늘 심고 나서 이렇게 부직포를 씌워 놓으시죠. 우리 코로나 때 어땠습니까? 마스크 얇은 거 하나만 써도 코로나 바이러스 비말 차단 많이 이제 마스크도 썼죠. 뭐 90% 차단 무슨 뭐 차단 있는데 이렇게 사람도 마스크를 쓰냐 안 쓰냐에 따라서 감기를 예방할 수도 있고 코로나를 예방할 수도 있는데 식물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요 하나가, 요 자재 하나가 동해를 6% 예방한다고 합니다. 6% 증수 효과가 있다고. 아무리 찬 공기가 내려와도, 서리가 내려와도 1차적으로 요 부직포가 막아줍니다. 직접 마늘잎에 닿지 않죠. 얇은 거 하나지만 6%면 엄청난 겁니다. 증수 효과가. 또 여러분들이 질문하시는 게 이제 왕겨를 얼마큼 내느냐 많이들 질문을 하시는데요. 왕겨의 특징을 한번 알아볼게요. 첫째, 왕겨는 통기성이 매우 우수합니다. 통기성. 예를 들어 고추에 역병이 많이 걸렸다. 그럴 때는 왕겨를 내시면 좋겠죠. 고추 역병은 비 오고 두둑에 물이 많을 경우 침수될 때 역병이 많이 걸리는데 왕겨만 내도 통기성이 좋아져서 고추의 역병을 발생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양이온. 비료는 양이온과 음이온이 있는데 양이온은 K 플러스 CA 플러스 Mg. 양이온 치환 능력이 낮습니다. 쉽게 우리가 화학 비료를 줘도 왕겨에 잘 흡수가 안 된다는 뜻이죠. 치환 능력이 낮다. 왕겨 속에 이런 비료가 있더라도 왕겨가 분해돼서 이 비료로 나오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는데 pH는 지속적으로 높아진다고 합니다. 높아져. 아마 그 이유는 왕겨 속에 있는 이런 이온들이 처음에는 그대로 있다가 서서히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양이온이 높으면 pH는 올라갑니다. 또 하나 결정적인 게 CA죠. 칼슘, 석회. 이거에 따라서 pH가 올라가거든요. 이 주는 양에 따라서. 그래서 pH가 올라가는 조건은 또 있습니다. 석회를 하나도 안 내는데 액비는 양이온이 많거든요. 액비를 많이 냈을 때도 일시적으로 pH가 올라갑니다. 석회는 없지만. 그래서 이런 액비의 이런 특성을 좀 알아주시고요. 또 하나, 껍질. 규산 함량이 높아 가공이 어렵다. 규산은 식물에 있어서 필요한 성분이지만 꼭 필요한 데는 벼입니다. 벼. 예를 들어 몇 년 전에 탄천에 이제 하우스에 농가가 갔었는데 벼가 아니고 이제 원예 수박을 하시는데 봤더니 작물 상태가 아주 안 좋았습니다. 아주 안 좋다는 건 생육이 너무 떨어져서 봤더니 이 하우스의 규산을 그 당시 한 동에 그때 확실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한 5포대인가 한 7포대 냈다고 하더라고요. 규산을 내시면은 벼에는 좋아서 햇빛을 잘 받게 하고 도열병도 예방되고 벼에는 증수 효과가 물론 분명히 있지만 원예 쪽에는 진짜 규산이 얼마큼 필요하다 그런 이론적인 통계가 없습니다. 물론 수박이나 어떤 작물에 규산을 시용하시는데 이런 거 하실 때는 토양 검사를 꼭 해서 어느 정도, 물론 고추 심으실 때 규산 정해진 양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 하실 때는 신중히 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 분해에 대한 안정성이 장점이 있다. 높은. 물과 양분 흡수율은 피트미스에 비해 낮다. 말씀드렸듯이 분해가 느리기 때문에 물과 양분 줘도 흡수를 못합니다. 얘가. 가장 중요한 건 통기성. 이런 측면에서 왕겨를 내시면 되겠습니다. 마늘잎 한번 보실까요? 현장을 다니다 보면 이런 증상이 마늘이 바이러스라고 아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바이러스 걸리면 어때요? 일단 종구, 마늘 수량이 확 떨어집니다. 또 이 종구를 내년에 또 심으면 바이러스 감염으로 또 퇴화가 돼서 수량이 또 떨어지고. 그래서 이런 증상을 봤을 때는 다음에는 종구를 쓰지 마시고
바이러스 안 걸린 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또 보이시면 입마렵병이죠. 입마렵병. 요건 병이고 요건 바이러스입니다. 그만큼 농사를 지면서 과학적인 용lum이 중요합니다. 어떤 분이 요 이스라엘 전 대통령의 말을 했다고 하는데, 농업은 95%가 과학이고 노동은 5%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건 참고 삼아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작물을 재배하시면서 정상적이지 않은 증상, 이럴 때는 이상적인, 이건 이상하다, 보통이 아니다, 정상이 아니다 할 때는 어떤 시각,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무슨 증상이냐 하고 처음부터 성급히 결정을 하면 그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이 생각의 틀에 갇혀서. 그래서 요즘 범죄 수사할 때 프로파일러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프로파일러. 이런 분들은 모든 범죄의 요소 수백 가지가 있을 겁니다. 수십 가지. 요거를 다 펼쳐놓고 이 중에서 아닌 거, 해당 없는 걸 하나씩 지워가다 보면 나중에 하나가 남는다고 합니다. 결정하는 방법이 결론을 내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하나 검토를 하는 거죠. 이렇게 병에 걸리면 이렇게 살균제를 처리하시면 되고요. 또한 해충, 벌레가 먹었으면 살충제를 하시면 되고, 또 하나 생리장애, 병도 아니고 충도 아니고 일 때는 비료와 물을 검토를 해야 됩니다. 과연 내가 비료와 물을 잘 맞게 주고 있는지. 이렇게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기 이제 식물을 외형적인 증상에 의해서 진단하는 요령입니다. 영양. 첫째, 상위엽과 하위엽을 나눠지는데, 예를 들어 딸기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하위엽부터 보실까요? 하엽, 잎이 황화됐다, 노랗게 변한다. 그럴 경우는 질소나 황이 부족하면 이런 증상이 나옵니다. 또 하나, 잎색이 자주빛 이렇게 변한다는 건 인산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가을 식물이 얼어 죽기 전에 잎을 보면 자주색을 많이 볼 겁니다. 짙은 보라색, 자주색. 이거는 인산이 흡수가 안 돼서 그런 겁니다. 흡수를 못해서. 그리고 연맥이 황화될 경우는 마그네슘이 부족해서 그렇다. 이런 경우도 있지만, 또 하나는 시슬하우스 재배할 때 연맥이 황화될 때는 응애가 잎 뒤에 붙어서 살면서 잎즙을 빨아먹으면 이렇게 황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꼭 요게 증상이 하나라고 해서 마그네슘 결핍만이 원인은 아니다. 그리고 딸기에서 많이 나오죠. 하엽의 잎 가장자리가 이렇게 타고 갈변이 된다. 그럴 때는 가리가 잎에서 부족해서 결핍돼서 이런 증상이 나오는데, 이제 또 하나 이제 상위엽인데요. 상위엽에서 잎 가장자리가 갈변되거나 이럴 경우는 또 칼슘이 부족하면 이렇거든요. 칼슘. 이런 증상이 있으니까 어쨌든 이런 건 문제가 생기면은 원인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요거는 딸기 잎입니다. 딸기. TSWV 고추잎인데요. 토마토 반점 의조 바이러스 증상인데, 잎이 이런 원형의 모양을 띱니다. 그래서 검사를 해보면, 진단키트로 검사해보면 이렇게 두 줄을 띱니다. 두 줄. 보이시지만은 TSWV 양성이다. 바이러스다.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는 약제가 있나요? 약제는 없습니다. 바이러스는 어떤 원인 물질이 어떤 게 옮기죠? 해충입니다. 해충인데 뭐일까요? 총체벌레입니다. 총체벌레. 물론 담배가루도 다른 바이러스를 옮기는데 요 벌레가 TSWV 요 바이러스를 감염을 시키니까 총체벌레 약제를 방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파가 사진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런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쉽게 이 증상은 여기 총체벌레 피해라고 했죠. 파 총체벌레 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하얗네. 그냥 하얀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총체벌레가 다 먹어서 그래요. 갉아먹어서. 고추에도 이렇게 큰 타격을 입히지만 파에도 이렇게 큰 피해를 끼칩니다. 그래서 파도 총체벌레 약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요거는 또 응애입니다. 요거는 전박이 응애인데 보시면은 요건 총체벌레입니다. 이제 화면상 확대가 어려운데 식물의 잎을 뒤를 보면 이렇게 밀가루 뿌려놓은 것처럼 하얗게 됐습니다. 아까 연맥이 황화되면 마그네슘 결핍 증상도 있지만 응애 피해가 있을 수 있다겠죠. 요거는 잎 뒷면인데 요거는 시설 하우스에서 고추를 재배하시면서 이 잎을 따가지고 농약을 사셨으면 이 잎이 무슨 증상 때문에 원인이 뭐냐 농약사에서 물어봤으면 이런 약제를 추천해 줄 수도 있는데 그냥 잎 앞에서 그냥 황화가 되니까 살균제만 계속 처리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잎이 하나가 아니고 하우스 고추 잎 전체가 이렇게 됐습니다. 잎이 이를 못하면 어떻게 되죠? 열매도 제대로 성장을 못합니다. 이렇게 잎이 광합성을 못하고 잎이 일을 못하면. 그래서 노지와 하우스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시설 환경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재배 기술을 바꿔주셔야 돼요. 알으셔야 돼요. 더 확대해 볼까요? 이렇게 이게 이제 응애죠. 이런 이제 농약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1번 살균제, 2번은 제초제죠. 노란색. 3번은 살충제. 4번이 뭐가 있죠? 무슨 색이 있을까요? 4번은 파란색도 있습니다. 파란색. 그리고 이제 신문을 사진으로 만들어 봤는데 여기에도 나옵니다. 10년도에 나온 건데 농약은 3종류 이상 섞지 마세요. 그렇게 처리했을 경우 약효가 없어지거나 약해 발생 등 부작용이 많다. 실제로 약산성을 띠는 살충제와 말씀드렸죠. 알칼리성을 띠는 소석해. 혹시 락스가 강알칼리라고 했죠. 이거를 섞을 경우 산성도가 중하. 예를 들어 농약은 5.5일 때 가장 효과가 높다겠죠. 농업용수 물이 예를 들어 6도 괜찮고 그럼 무조건 올라가거든요. pH가 7이든 8이든 9로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약효가 없어지거나 다른 농약을 분해해서 약효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들깨, 풋마른병을 진단한 키트인데요. 후사리움과 사상균, 시드름병. 쉽게 딸기에도 후사리움 균이 있어서
시드름 증상을 일으키는데 이제 우양병이라고 많이들 하죠. 요거는 후사리움은 세균이 아니고 사상균입니다. 곰팡이성 일증입니다. 곰팡이성. 물론 이렇게 병에 걸리면 약제를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약을. 그렇지만 이런 고온다습한 환경을 그대로 두고 약제를 방제를 처리했을 경우 얼마큼 효과가 있을까요? 효과는 무조건 떨어집니다. 보시면 후사리움 하나, 요거는 음성인 사진이고 요거는 세균, 랄스토니아는 세균이거든요. 세균은 푼마늘병이죠. 딸기에 있어서 후사리움은 곰팡이성이고 구별을 해야 됩니다. 이건 곰팡이를 진단하는 거고 이건 세균을 진단하는 거고 푼마늘병은 세균이라는 거 알아주시고요. 이건 고추 열매를 확대한 건데 여러분들 이런 거를 많이 아시죠? 어떤 종교계에서는 뭐 우담바라라고 그렇게들 표현을 하는데 원인은 요 풀잠자리가 알을 낳아서 커가는 장면입니다. 풀잠자리. 그 다음 석과 돌고추라고 많이들 하죠. 돌고추. 이렇게 생육 초기에 돌고추 마냥 크지도 못하고 만지면 굉장히 딱딱합니다. 지금 이렇게 빨갛게 돼서 그렇지만 보통은 빨갛게 되는 게 아니라 짙은 갈색을 띱니다. 그렇지만 요거는 석과인데 요거는 뭐 온도 수정이 될 때 원인은 그 온도 환경이 큰데 보시면은 가로로 이렇게 줄이 갔는데 이거는 또 어떤 거냐면 이제 붕소가 결핍 때도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붕소. 지금 이 사진은 딸기와 고추 줄기를 잘라 본 겁니다. 먼저 딸기를 보시면 문제가 생겼을 경우 이렇게 관부를 잘라 보면 되는데 여러분들 뿌리 한번 봐 주실래요? 갈색으로 다 변했죠? 이게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새뿌리는 이렇게 하얗게 나오고 있죠. 결국 문제가 있어서 진단을 한 건데 관부도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가 하얗거나 투명해야 되는데 이렇게 갈색으로 변했습니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고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데 따라 내려가다 보면 뿌리가 갈색으로 많이 변했고 요거는 이 뿌리는 물로 깨끗이 씻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색이라는 거는 문제가 있고 죽어간다는 뜻이죠. 물론 이 원인도 있지만 다른 작물과 비교해서 다른 작물은 이렇게 하얀 뿌리가 정상인데 딸기는 이화방을 지나면서 약간의 뿌리가 갈색으로 변하는 건 정상입니다. 정상. 그렇지만 이거는 너무 심했고 원인을 찾다 보니 보시면은 후사리움 있죠. 후사리움 균이 여기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사상균. 이건 고온 다습할 때 계속 활성화돼서 균이 증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두 줄 이제 사상균이라는 거를 확진을 하는 거고요. 고추는 고추 줄기도 보시면은 요런 부분 보실래요? 예. 문제가 있거든요. 하얗지가 않고 갈색으로 많이 변해가고 있는데 여기를 잘라서 물을 이렇게 떨어뜨려 보니까 랄스토니아 세균에 감염됐다고 확진을 두 줄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거를 왜 검사했냐? 세균은 특성이 그렇습니다. 세균이 여기 존재하고 뿌리에서 물과 양분을 줄기로 이동시켜서 잎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를 막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작물은 한낮에는 더군다나
한낮 뜨거울 때는 물과 양분을 이동을 못 시키기 때문에 시들시들합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이나 저녁, 밤에는 잎이 조금씩 깨나고 그걸 아주 오랫동안 증상을 일으키는데 이런 증상은 바로 세균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검사를 해봤는데요. 딸기 상토도 이렇게 진단을 해보고 런너도 잘라서 진단을 해봤습니다. 후사리움 양성 요 진단 키트를 가지고 봤는데 런너를 이게 후사리움균을 재보니까 여기는 기본선이고 여기 양성이라는 뜻입니다. 두 개 약간 흐리흐리하죠. 세균은 한 줄이라 음성이고 봤을 때 상토를 봤을 때 여기와 여기를 비교했을 때 어디가 진하죠? 상토입니다. 상토. 결국 상토를 통해서 런너를 통해서 이 균이 이동을 한다는 걸 증명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세균은 음성 한 줄이 돼 있죠. 요거는 들깨 풋마른병 요것도 진단을 해봤는데 사상균 곰팡이는 아닙니다. 양성이라면 한 줄이 더 가야 되는데 한 줄이라 음성이고 요것도 흙을 검사해봤더니 요것도 세균입니다. 두 줄 양성이죠. 세균. 이 진단 여부에 따라서 세균에 듣는 약제를 처리할지 곰팡이를 죽일 수 있는 약제를 처리할지 완전히 다릅니다. 약제가. 그만큼 방제보다도 정확한 진단이 중요하다는 거죠. 진단. 이런 잎들 보셨나요? 어쨌든 정상이 아니죠. 정상적인 잎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부풀어 올랐습니다. 중간에. 한번 볼까요? 제가 잎을 잘라봤습니다. 손으로 뜯어보니 이렇게 유충도 보이고 알도 보이고 유충, 성충도 보입니다. 유충 여기도 그렇고 이 속에서 계속 자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알들과 유충이 사사기 혹 진딧물 이럴 때는 살충제를 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퇴비에 의한 장애인데 가축 액비 보시면은 벼를 심었는데 뭐를 심었는데 그 뿌리 한번 보실까요? 다 갈색으로 변했고 줄기는 굵어지지도 못하고 가늘게 그렇게 살고 있고 끝에는 노랗게 변하고 있고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여기도 뿌리 보시면 뿌리 발달이 많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짙은 갈색을 띠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퇴비도 이씨 쉽게 비료가 너무 진해서 오랫동안 진해서 이 뿌리에 영향을 줘서 뿌리도 죽어가고 있고 잎도 죽어가고 있어요. 그만큼 비료가 적정량을 초과하면 작물은 아주 안 좋은 겁니다. 이건 제초제 피해인데요. 제초제의 가장 큰 특성이 생육이 억제된다는 겁니다. 보시면은 이런 증상 보실래요? 쭉 뻗어야 되는데 제초제 성분이 여기 몰려 있다 보니까 뿌리도 이렇게 또 갈색으로 많이 변했죠. 뿌리도 상태도 안 좋고 크질 못하니까 억제제 때문에. 제초제라는 거는 풀을 죽이는 약제지만 죽일 수 있는 농도보다 옅을 경우 이렇게 억제를 일으키는 아주 악 영향을 끼칩니다. 억제. 크질 못하고. 이거는 과일과 채소의 저장 조건인데 이거는 이제 참고하시고요. 이것도 한번 보세요. 이 가장자리가 많이 탔습니다. 잎이 노랗게 변하고 있고 가장자리가 다 탔고
외부 요인은 이것도 고추가 이 정도 클 정도면 여름입니다. 햇빛이 있고 고온, 바람. 내부 요인은 물론 바람도 불겠죠. 뜨겁고 그 조건에서. 이것만 외부 요인만 있다고 이런 증상이 안 나오는데 결정적인 건 뭐냐면 내부적인 요인입니다. 내부. 봤더니 농약과 비료와 물을 너무 진하게 여러 차례 준 겁니다. 예를 들어 여기다 약재를 옆면 살포했을 경우 약이 흘러내립니다. 가장자리로. 이 부분으로도 모이고 이쪽으로도 모이고 가장자리로. 한여름 뜨거울 때 이렇게 약재나 비료나 농약, 물을 줄 때는 증산이 빨리 되겠죠. 여기서 약을 주면 물은 빨리 날아가겠죠. 물은 남은 게 뭐가 있죠? 비료와 농약이 있습니다. 그럼 농도가 물하고 섞였을 때는 농도가 옅어서 적정량을 하셨더라도 바람 불고 뜨겁고 할 때 물만 날아가니까 남는 게 뭐죠? 비료하고 농약입니다. 그럼 농도가 진해서 다 타는 겁니다. 이렇게 고농도 아주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작물을 심고 나서 열매가 맺히고 착과가 되고 다수화까지 병해충은 적기에 방제를 해주셔야 돼요. 적기. 비료도 적기에 시용을 하고 때를 놓치면 이미 늦습니다. 때. 24년도에 벼에 있어서 문제가 됐던 게 뭐죠? 벼 멸구입니다. 멸구. 논에 가보면 두문두문 둥그렇게 뻥뻥 뚫렸죠. 한번 여기에 멸구가 자라면 그 주변으로 증식을 하면서 다 먹습니다. 그 원인은 적기에 약재를 처리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적기에. 때를 놓치면 안 되고요. 그리고 병이 발생하려면 병원체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병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 예를 들어 딸기의 시드름 같은 경우는 고온 다습, 그 다음에 숙주, 식물체가 있어야죠. 그래서 약을제를 처리할 때는 살균제와 살충제, 살충제는 약산성일 때 효과가 가장 높다고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칼슘제든 알칼리성을 띠는 이런 거와 섞었을 때는 부작용이 생깁니다. 부작용. 효과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떨어지거나 부작용. 꼭 이런 거는 참고를 해주시고요. 이것도 저도 이런 경우는 처음 봤는데 시기가 8월 달입니다. 8월. 고추 요거 열매를 보시면 이거는 병도 아니고 생리장애도 아니고 여기가 예리하거든요. 예리. 그래서 혹시라도 어떤 생리장애인지 고추를 좀 까봤더니 씨도 적정히 맺히고 씨도 어느 정도 발달을 해가는 과정입니다. 물론 여기는 씨가 덜 생겼지만 시기가 고추 8월 때는 매운맛이 30%로 높아집니다. 고추를 먹을 때 매운맛을 느끼는 것은 단맛보다는 매운맛이 더 높아서 맵게 느껴지지만 실제로 단맛도 있습니다. 요 8월을 유심히 봐주세요. 그래서 왜일까요? 이걸 확대해 봤습니다. 확대. 정상이 아닌데 생리장애일까? 이것도 아니라고 판단을 했어요. 병해충일까? 병도 아니고 병이라고 하면 병징이 있어야 되거든요. 병원군에는 병징, 증상이 없어요. 해충? 이건 가능성이 있겠다. 어떤 충인지 어떤 뭔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바이러스도 아니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결론은 답은 여기 있습니다. 새가 8월 달에 당도가 높아지는 시기에 새가 와서 이렇게 자르는 겁니다. 잘라서. 새가 먹을 게 없었나 봐요. 주변에서.
아주 신기한 경우죠. 요거 보시면 이제 뿌리 응애인데요. 이제 요거는 응애 크게 확대한 건데, 보시면 마늘을 잘라서 이렇게 본 건데, 예를 들어 6월 말에 마늘을 수확할 때 마늘 구 통째로 뽑혀야 되는데 어떤 경우는 끊기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뽑아 보면 쪽파도 그렇고 이렇게 색이 변해 있습니다. 물르고 다 물러져 있죠. 줄기도 그렇고. 봤더니 이런 벌레가 살고 있는 겁니다. 뿌리 영에. 또 있죠. 고자리 파리.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이런 뿌리 응애라는 놈은 뭘 좋아하냐면 매운맛을 좋아합니다. 매운맛. 여러분들 마늘도 맵죠. 양파도 약간 맵고, 쪽파도 그렇죠. 쪽파도 이렇게 응애가 잘 자라는데, 매운맛의 성분은 뭘까요? S입니다. S. 황. 그래서 마늘에 비료를 줄 때는 요즘은 황이 들은 비료를 많이 쓰시죠. 황. 염화가래보다는 황산가래를 많이 쓰시는 게 매운맛도 높아지고, 또 하나의 특징은 황을 쓰시면 저장성이 좋아집니다. 저장성. 특히 황은 단백질의 주요 성분 중에 하나죠. 질소와 더불어. 질소, 황. 그래서 여러분들 채소보다 고기가 썩거나 달걀이 부패하거나 냄새가 심하게 날 때는 단백질하고 황 때문에 냄새가 더 고약한 냄새가 나거든요. 특히 돈사에서 겨울철에 가시면은, 겨울이든 여름이든 냄새가 많이 나죠. 코끝을 찌르고. 거기서 나오는 가스가 황화수소입니다. 황화수소. 황 때문에 그런 겁니다. 황. 이런 특성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요. 요건 한번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전박이 응애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장면입니다. 식물의 잎에서 수십 마리, 수백 마리가 이렇게 잎 뒤에 살면서 식물의 즙을 빨아 먹으면서 크다 보니까 이런 증상이 있고요. 요거는 마늘이죠. 마늘 뿌리 응애. 응애가 이렇게 계속 갉아 먹다 보니까 마늘이 썩고 물르고 뽑히는 겁니다. 한두 마리가 아니고, 마늘을 횡으로 절단해 보면 이렇게 맞습니다. 응애들이. 만약에 이런 증상, 마늘이 안 좋은 증상이 있으면은 가까운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가시면은 아마 요거 직접 현미경으로 보여드릴 수 있을 겁니다. 아까 첫 화면에 그 황토를 말씀을 드렸죠. 우리나라의 보통 땅은 산 특히 보면은 이렇게 지표를 조금만 들어가면 황토색을 많이 띱니다. 황토. 양분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유기물도 적고, pH를 재보면 pH가 5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결국 질소, 인산, 가리 이런 다량 원소가 있다고 하고 비료를 줘도 흡수가 떨어져서 먹지를 못합니다. 또 하나의 취약점은 이런 토양에 요소나 질소질 비료를 주면 가스가 나옵니다. 가스. 어떤 가스냐? 질소가 분해되면서 아질산 가스가 나옵니다. 아질산 가스. 그럼 나오다 보면 작물 가스가 나와서 가스에 탈 수도 있고, 한마디로 이런 토양은 비료 흡수율이 낮고 생산 에너지가 낮다는 겁니다. 토성, 흙의 성질. 흙의 성질을 구분하는 방법은 이렇게 모래, 점토, 미사에 이렇게 구분하는데, 이거는 농업기술센터에 의뢰를 하시면 내 토양이
사양토인지 양토인지 진단을 해줍니다. 그거에 따라서 비료를 한 번을 낼 건지 두 번을 낼 건지 세 번을 낼 건지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모래눈에 모래 땅에 비료를 한 번 내시면은 이 모래라는 특성이 어떻게 되죠? 양분을 간직할 수 있는 입자가 없습니다. 물론 그 토양에 퇴비도 있고 있겠지만 모래가 많으면은 물 빠지면 좋지만 양분을 간직하는 힘이 약해서 다른 토양에 비료를 한 번 줄 걸 비료량을 줄여서 3분의 1로 줄여서 두 번, 세 번 주셔야 작물이 원하는 만큼 비료를 주실 수 있고요. 또 하나의 특성은 점토는 이렇게 양수분 보유량이 엄청 높습니다. 힘이. 모래는 양수분이 비료를 줘도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유실이 많이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토양은 요런 세 종류가 적정 함량이 있어야 아주 좋은 토양입니다. 그래서 과학의 그 영농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는 토양 검정을 통해서 진단을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사람이 아프면 어떻게 하죠? 병원을 가십니다. 병원 가서 의사의 진단을 받고 약을 약국에서 처방받아서 드시는데 작물이 아프면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그냥 농약사에 가서 내 작물이 어떠하다 말로만 하시나요? 아니면 실제 작물을 갖고 가시나요? 작물이 말을 할 수 있나요? 사람한테? 그래서 여러분들은 작물이 왜 이렇게 문제가 생겼는지 여러분들이 처리한 내용을 꼭 말씀을 하셔야 돼요. 일주일, 2주일 언제 내가 어떤 비료와 농약과 어떤 걸 처리했다. 그 이후에 이런 증상이 나왔다. 그래야 진단을 하는데 이렇게 토양 검정을 하시면은 적정량의 비료량을 산출을 해드립니다. 토양을 검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흙은 한 700g 정도 떠서 진단을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겉흙을 한 1 내지 2cm 걷어내고 작토층을 걷어 여기 흙을 떠서 검사를 하시는데 지점은 한 군데서만 뜨지 마시고 여기는 5개에서 10개 지점이라고 했는데 뭐 3개든 5개든 골고루 떠서 편지봉투 하나 정도에 넣으시면 아마 1kg 700g 되실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꼭 추가를 하실 게 물론 주소, 성명, 집원을 쓰시는데 또 하나의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시설하우스 재배하실 때 추가로 꼭 선충 검사를 해달라고 의뢰를 하세요. 선충을. 특히 박과 작물에 선충이 많으면 아주 작물은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박과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수박이 있죠. 수박이 예를 들어 한 3주, 한 달 후에 출하를 해야 되는데 선충의 피해가 가장 높을 때가 수박에 있어서 출하 한 달 전후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시들어서 아무리 비료를 줘도 수박이 크지를 못하고 당도도 떨어지고 시들시들해서 농사를 버리는 경우를 왕왕 봤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거 하실 때는 반드시 선충을 검사를 해달라고 의뢰를 해주세요. 그래서 시설 토양관리 처방서를 해석하실 때는 이제 센터에 가시면 잘 해주시는데 그 중에서 이제 여기 토성, 산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pH, 유기물, 인산, 양이온 말씀드렸죠. 가리, 칼슘, 마그네슘 플러스 이온입니다. 양이온, 전기 전도도, 염류 농도 이렇게 지금은 처방서가 바뀌어서 이건 옛날 방식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제일 중요한 건 산도입니다. 산도. 그 다음 유기물,
순서대로 적혀 있죠. EC가 2.0 이하. 작물을 심기 전에는 퇴비와 비료를 내기 전에는 최소한 0 이하여야만 원하시는 만큼 비료와 퇴비를 낼 수 있습니다. 비료 추천량을 보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요거는 처방서를 상담 받으실 때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한번 요거를 실제 검사한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추죠. 고추는 쉽게 다비성 작물입니다. 다비. 비료를 많이 필요로 한다는 얘기죠. 재봤더니 적정 범위가 6에서 6.5가 적당한데 6.3입니다. 아주 양호하죠. 이렇게 수치가 6.3이 나왔다는 것은 소석회든 고토석회든 몇 년 전이든 작년이든 시용을 했다는 증명이고요. 또나 약간 아쉬운 것은 유기물이 25에서 35가 좋은데 유기물 퇴비가 약간 부족합니다. 결정적인 것은 이렇게 EC가 작물이 생육 중일 때는 3이나 한 4 정도가 중요한데 적합한데 여기는 13.4가 나왔습니다. 적정 수치에 4로만 따져도 4, 3, 12 3배나 많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나올까요? 작물이 시들고 탈수되고 제대로 고추를 수확할 수 없는 것이죠. 더더욱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사질답이라는 겁니다. 사질. 모래 땅에 많다는 거죠. 모래가 많으면 어떻게 되죠? 이씨 비료 농도가 높으면 더 취약하죠. 그래서 요거를 보완하실 때는 비료를 들내셔야 되고 유기물을 최소한 30 정도까지는 끌어올려 주셔야 됩니다. 약간 아쉬운 감이 있고요. 요거는 이제 벼인데 벼는 약산성에서도 잘 자라서 6이 아니고 첫 시작이 5.5입니다. 5.5에서도 잘 자라는데 이건 양호합니다. 5.8 범위 안에 들었고 여기도 부족합니다. 30이 적당한데 18밖에 안 돼서 유기물 퇴비가 부족하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 규산이 최소 157 ppm이 필요한데 53밖에 안 됩니다. 필요량의 3분의 1밖에 안 되죠. 그러면 분명히 수량이 떨어집니다. 더군다나 사질답이라는 거죠. 모래땅이라는 건 유기물이 부족하다는 것이고 또 인산도 부족합니다. 칼륨도 부족하고 쉽게 벼가 필요한 양보다 비료가 다 부족하다는 뜻이죠. 다음을 볼까요? 이건 옥수수인데 옥수수도 다비성 작물입니다. 비료를 많이 필요로 하는데 이거는 작물의 생육 중에 찍은 겁니다. 검사한 건데 비료를 최소한 이건 2 이하라는 건 작물이 정식 전에 하면 좋고 이 수치는 좋은데 작물 생육 중에는 2는 너무 부족한 겁니다. 최소한 3이나 4가 돼야죠. 산도 pH를 보면 8입니다. 8이라는 것은 알카리성 토양이라는 거죠. 알카리. 그러면 어떤 증상이 일어나죠? 요소를 줘도 암모니아 가스로 변환됩니다. 작물이 흡수를 못하고 가스가 발생돼서 작물에 해를 끼칩니다. pH가 낮을 때는 뭐라고 그랬죠? 아질산 가스가 나오는데 높을 때는 암모니아 가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온도에 따라 다른 겁니다. 온도와 습도, 토양의 온도. 한겨울에는 예를 들어 지온이 5도, 10도일 때는 거의 안 나옵니다. 가스가. 작물이 이 가스는 최소한 20도든 25도든 온도가 있을 때 분해가 되면서 가스가 나오는데 이런 분들은 보시면 석회고토를 하나도 안 내도 된다겠죠. 너무 높으니까
이게 증명을 해주는 겁니다. 이걸 너무 많이 내서 이렇게 8이라는 수치가 나온 거고. 그리고 또 하나, 그 양이온 함량에 따라서 인산을 더 줘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더. 여기도 보시면은 인산이 이렇게 ppm이 필요한데 엄청 높죠. 정량은 350에서 450, 이 정도가 적당한데 굉장히 높습니다. 1760. 비교를 해보면 300이라고 잡아도 355 5배? 5배 높다는 얘기죠. 그럴 경우 인산이 부족하다고 나오죠. 그건 왜? 가리와 칼슘과 마그네슘의 비율에 따라서, 그 비율은 어떤 비율일 때 흡수가 제일 높으냐면 1대 6대 2. 근데 여기서 계산을 해보면 11, 칼슘이 11인데 적당한 건 6이라고 보면은 5입니다. 요건 산수고, 마그네슘은 여기 6 점에서 요거 빼면 4.6, 요걸 더하면 9.6 곱하기 220은 이게 인산의 필요량인데 실제 어떻습니까? 1760 떨어지죠. 그러면 인산을 2112에서 1760을 빼면 그만큼 더 줘야 된다는 소리인데, 그렇다고 이 비율이 안 맞는다고 인산 흡수를 위해서 인산을 더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인산을 더 줄 수도 있지만 한 번 더 생각하면 이 비율을 맞춰주면 됩니다. 이 비율 1대 6대 1 하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 실제 비율을 보면 1대 6대 1을 맞추려면 급한 게 칼륨입니다. K를 낮추면 이 비율이 마저 돌아갑니다. 1이라고 보면 한 수치가 2나 3 정도만 맞춰주시면 2면은 2, 11, 6이면 1대 5대 얼마가 나오죠? 대략 이 비율 그래프. 그렇다고 이걸 고지고대로 맞춰서 하실 건 없고, 어쨌든 이런 방법이 인산을 더 추가를 더 투입을 해서 가뜩이나 많은 인산을 더 줄 건가, 아니면 이거를 줄일 건가 선택을 하실 수 있는데, 저 같으면 1번이 아니고 2번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나마 인산이 적정량보다 많을 경우 서로 싸우는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인산이 많다고 질소가 흡수율이 덜 되는 게 아니고, 다량이 덜 되는 게 아니고, 아연이나 미량 원소가 덜 됩니다. 인산이 높으면. 그래서 그나마 인산 함량이 높아도 작물에게 큰 영향이 없는 게 그런 이유죠. 그리고 작물 12기준 활용 시의 책자를 보면은 어떤 것이 나와 있느냐면, 질소를 10에서 30% 더 주거나 덜 주거나 해야 된다. 아까 토양검사 한 대로 그만큼만 양을 비료를 주시면 여러분들은 농사 풍년 못 됩니다. 이 12 처방서는 환경과 작물에 맞춰서 환경과 그 비료값 기타 등등을 계산했을 때 그 처방서가 나온 거지 최대 수량을 맞춘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료를 더 줘서 더 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작물 수확량을 많게 하고 하면서 품질도 같이 따라가면서 일단 양이 많이 나와야 여러분들 돈 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론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어떻게 하면 비료를 더 줄 수 있는지 그거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유기물이나 규센이나 석회는 경운전에 작토와 잘 혼합해 준다. 말씀드렸죠. 작물 심기 전에 최소한 한 달. 석회 같은 경우. 규산은 여러분들 뭐 겨울이든 봄에 많이들 뿌리시니까 큰 문제는 안 되고요. 여기 때는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규산이나 석회, 이거는 300평당 10아르당 300kg를 넘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규산지를 시설하우스에 뿌려서 농사를 3, 4년 버린 분이 있다고 했죠. 아주 안 좋은 겁니다. 규산지를 논에도 아니고 밭에 하우스에
이런 장을 내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논도 마찬가지고. 초과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 pH 처음 말씀드렸는데 이 석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석회는 입자 표면에 마이너스 전기를 띱니다. 마이너스. 이렇게 토양은 이 토양은 다 마이너스인데 뭐를 붙여줘야 좋아하냐면 가리, 이 칼슘, 가리 플러스죠. 마그네슘. 이렇게 잘 붙게 하려면 석회를 내시고 유기물과 미생물을 내셔야 됩니다. 어쨌든 토양은 마이너스를 띠는데 플러스 이온을 많이 붙여서 양분이 균형을 이뤄야 되는데 이런 거를 하시려면 석회, 유기물, EM을 하시면 토양이 입단화를 이루어서 지력이 증진된다. 지력. 땅심이라고 하죠. 땅심을 기르는 데는 석회와 유기물과 EM. 아주 3대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비료의 흡수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료 흡수율은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이렇게 생물성, 토양 속에 미생물이 자라서 살면서 미생물 자체의 효능보다는 미생물이 살면서 내뿜는 기능성 물질이 있습니다. 물질. 그게 작물한테 좋은 거고 유기물을 내면 물리성이 좋아지죠. 또한 보비력, 비료를 간직할 수 있는 힘, 토양도 부드러워지고 또 화학성, 모래에다가 이런 비료를 준다고 붙지를 못합니다. 붙게 하는 거는 뭐죠? 유기물입니다. 유기물. 플러스가 유기물에 잘 붙습니다. 플러스 비료가. 말씀드렸듯이 단립구조, pH가 낮은 토양은 석회가 부족한 토양은 이런 단립구조 토양을 이루는데 이렇게 떼알구조, 입단구조로 바꾸는 데는 말씀드렸듯이 석회입니다. 플러스 유기물 플러스 EM까지 내주시면 더 좋고요.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에너지의 저장력, 수분. 쉽게 일교차가 가장 큰 데가 어느 지역이죠, 여러분들? 예를 들어 저 북극인가요? 아니면 사막인가요? 나오죠? 사막이 일교차가 큰 이유는 낮에는 햇빛을 받아서 모래가 뜨거워지는데 수분이 물이 없다 보니까 습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빨리 모래가 뜨거워지고 해가 지면 수분이 공기 중 수분이 부족하고 토양에 물이 없기 때문에 거의 없기 때문에 편차가 바로 온도가 식어버립니다. 그만큼 수분, 에너지 저장력이 수분이 부족하다는 것은 힘이 딸린다는 얘기거든요.